ETF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P랑 나스닥 인덱스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5대5 정도로 투자를 하시거나, 이 방법이 아닐 경우 추천드리는 게 이런 ETF들에 투자하시면은 인덱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좀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ETF들을 편입하시게 되면은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 초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촉대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윤진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시브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덱스 자체가 쌓이는 것을 어떤 나의 수익률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인덱스가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일단 자본의 축적이 제일 1순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책 이름을 막 그래프 게임이다 이렇게 친 이유가, 어쨌든 자본의 축적이 쌓이면은 여기서 이제 배율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자본주의의 논리가 결국에는 이 자본의 축적에서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본의 축적이 현대사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미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율을 좀 표현을 하자면은 강남 3구랑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가 다른 지역 대비해서 이제 부자들의 자본 축적이 많다 보니까 성장세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 움직임이 똑같이 증시에서도 가장 집중된 국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변두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축적도가 좀 빠르지 않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특히 더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인덱스의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ETF의 국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꼭 이제 미국만 답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국가가 몇 군데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덱스 40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골드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좀 빠른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우수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미국 ETF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ETF랑 ETN 이제 합쳐서 뭐 ETP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ETF는 운용사, 즉 이제 펀드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뭐 블랙락이나 이런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에서 만드는 거고, 펀드입니다, 이거는.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수에 연동해서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출시를 하는 지수형 상품이고요.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ETN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를 하고,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대신에 연간 수수료 피가 존재합니다. 뭐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ETN은 보통 한 2년 정도, 뭐 더 짧은 주기도 있고 약간 더 긴 주기도 있는데, 2년 정도마다 강제로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폐쇄를 시켜서 청산을 시켜요. 네.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어쨌든 모델이 이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게 모델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모델이기 때문에 강제로 청산을 시키게 되고요.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고 홀딩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인덱스 추종 대비해서 뭐 0. 몇 % 정도의 차이는 존재는 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었던 일례가 있었는데, ETN 상품에 이제 VAX라는 어떤 굉장히 좀 고변동성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상품인데, 보유를 했다가 정말 급등하는 때 만기가 딱 물려가지고 급등 직전에 청산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ETN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어떤 만기 이런 거 일일이 체크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ETF가 낫다. 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항상 이제 해외 쪽으로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는 이제 세금이 따로, 국내 자체 ETF들은 따로 증시에 대해서는 없고, 해외 쪽에 대한 ETF를 국내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S&P나 이런 쪽을 투자하는 상품을 국내에서 설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뭐 코덱스, S&P 땡땡땡, 뭐 타이거, S&P 땡땡, 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들은 배당으로 칩니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양도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로 잡힌다라는 거, 요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5.4%부터 출발하는데 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 뭐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다. 자, 여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친구는 250만 원까지는 소득에 대해서 괜찮고요. 요거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22%의
소득세가 따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소득세가 있다라는 거 좀 22%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요게 문제는 정말 이제 고소득으로 막 차익을 내 가지고 발생을 시켰을 때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미국 투자하는 게 좀 꺼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이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걸 다 양도소득세 내더라도 미국이 더 잘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내는 과정 자체에서 국내장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제 매년 수익 계산을 할 때마다 체크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QQQ 같은 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국내화된 나스닥이나 S&P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일단 국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이 있고 환해지가 안 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안 된 상품을 투자하시게 되면 미국에 직접 QQQ나 SPY 같은 종목을 잡는 거랑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환율 변화까지도 전부 다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해지된 거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변하는 것까지 이제 수익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S&P 딱 지수를 검색하시면은 등락률이 그날 나오잖아요. 그 퍼센트가 그대로 내 계좌의 어떤 퍼센트랑 이꼬로가 된다, 이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율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나 싫으신 분들은 아예 이제 국내에 한해지된 상품을 투자하시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반대로 내가 누리고 싶다, 환율에도 투자를 같이 해서 어떤 달러의 성장세까지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외국 상품을 투자하시거나 환해지 안 된 상품을 투자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제 2024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200선대 이하까지도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렌 버핏이라던가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그냥 S&P랑 나스닥 인덱스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5대5 정도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S&P 정도만 100% 투자를 해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방법이 아닐 경우 추천드리는 게 이제 QUAL이라던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퀄리티라는 명목으로 한마디로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중 평균을 높여놓은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에 투자하시면은 인덱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좀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XLK라던가 이제 특정 테크 섹터에 투자를 하는 이런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을 편입하시게 되면은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 초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올라가는 것만큼 또 떨어질 때도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감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정말 이 시장을 독과점을 10년 뒤에도 하고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게 가장 크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일론 머스크 CEO가 갑자기 뭐 마약을 하다가 급사를 했다, 약간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갑자기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영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10년, 20년 꾸준히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살아온 게 정말 거기 많은 수많은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현재까지 성장하고 살아왔던 거지, 원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란 것은 언제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면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 산업인 뭐 AI라던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국 자체에 있어서 이 산업이 성장할 거다라는 쪽에 투자하는 게 ETF의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어떤 특별 기업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충분히 빠를 수 있지만 그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 점유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등락률이라던가 기업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홀딩하는 데 있어서 곱하기 3짜리가 이제 3일 정도이고 곱하기 2짜리는 5일 정도를 보유를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곱하기 몇 짜리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TQQQ나 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하냐라고 보자라면은 정말 이제 초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인덱스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 왔고 주요 인덱스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또 이 손실 폭이 커지더라도 다시 회복해 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레버리지 ETF를 편입하실 경우에는 정말 이제 소액으로 비중은 낮춰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때는 충분히 이제 등락폭이 떨어진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얘기는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고비중을 태웠을 때는 TQQQ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한 해 떨어지게 되면은 막 50% 이상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자본의 비율에 있어서 뭐 고비중을 태우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배당 전략 같은 경우 이제 디비던드 ETF라는 팩터 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고배당 종목들 중심으로 가중치를 높여놓은 그런 ETF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VUSE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ETF들을 편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속히 알고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내부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상승률들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들 중에서 배당이 나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ETF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당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체크하고 배당 소득세 어떻게 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감소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배당도 배당 소득세가 존재를 합니다. 15% 정도의 배당 소득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일일이 보유하면서 내가 배당을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뭐 배당일도 체크해야 되고 배당 이번에 몇 %가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그냥 배당 ETF 중심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그냥 주가 반영시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위험하게라도 이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성장하는 특정 섹터들 뭐 이제 테크 쪽이라던가 뭐 바이오 쪽이라던가 요쪽 중심의 섹터들로 편입된 ETF들 중심으로 많이 좀 채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런 ETF들이 꼭 이제 시장을 초월할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메인 인덱스 뭐 QQQ, SPY 같은 종목들에 채우고 초월 전략으로 나머지 50% 정도를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채우는 방향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말 내가 딱 고액 자본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굴리는 입장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좋고 내가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레버리지 ETF들을 소액 정도는 일부 새롭게 매달 매수하는 방식도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체크해봤을 때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액에 한정돼서는 나쁘지도 않은 전략의 수익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채권 자산이라던가 뭐 골드라던가 다른 수많은 자산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뭔가를 살 때 뭐 부동산 외에도 수많은 어떤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물건들이 우리가 느껴졌을 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야 내 자산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또 골드 지표입니다. 근데 골드 수익률을 초월하려면은 채권이나 이런 정도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매년 쌓이고 뭐 분명히 전년도 대비해서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초월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어떤 상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결국 날아가게 돼서 인플레이션보다 나의 자산이 덜 증가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골드 채권 그 외의 투자 상품들 기준으로 사실 증시자산 외에는 편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